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기억 안 나는 아주 어린 시절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어떻게 왜 돌아가셨는지는 자세히 엄마께서 설명해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커서 외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삶을 마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가난해도 저를 구질구질하게 키우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며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기죽는 법 없이 항상 당당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야, 너는 왜 맨날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니니? 가난한 저를 무시했지만 되려 저는 기죽지 않고 그게 나야. 이게 난데? 당당하게 나가니까 아무도 저를 만만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어릴 때부터 당찬 성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게다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솔선수범하며 살다 보니 인기도 꽤나 있었지요. 동네 어른들도 하연이는 아주 애가 똑부러지게 잘 살 것 같다니 라며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은 예외였어요. 저희 동네에 아주 큰 고목나무 옆에서 신당을 차리고 점을 보시는 할머니였지요. 그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에휴 딱해라 딱해. 이렇게 기구한 삶도 없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분은 저를 안쓰럽게 봤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봐도 물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나 뭐라나?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 뜻이 뭔지 몰랐지요. 물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은 삶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뜻이었대요. 어린 마음의 반항심으로 할머니,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인생은 마음 먹는 대로 풀리는 게 아니야.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갈 때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금세 적응을 했죠. 공부도 항상 전교 1등을 하고 성격도 싹싹하고 얼굴도 반반하니까 애들이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탄하고 행복할 줄 알았던 제 인생에 그놈이 들어온 이후부터 폭풍우 같은 삶이 펼쳐졌어요. 저는 문과 전교 1등이었고 그 남자애는 이과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교 1등은 각 학기마다 교장실에 가서 대표로 상을 받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지요. 그런 식으로 만나다 보니까 얼굴을 트게 되었고 친하게 지냈답니다. 신하연, 안녕?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 녀석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속으로 뭐지? 방금 나한테 인사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으로 그 남자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애랑 등하교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애들한테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유방암이었고 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녹즙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갔거든요. 엄마 약값을 벌려고요. 그걸 그 애한테 들켰습니다. 야, 미안한데 내가 알바하는 거 비밀로 해주면 안 되냐? 다른 애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당연하지. 내가 뭐라고 너네 집 가정사랑 너의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니니? 저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입이 무거운 그 애한테 조금씩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은 저를 잘 챙겨주었거든요. 집에 갈 때면 제 책가방이 무거우니까 들어줬고요. 아침에 일하고 학교 가면
배가 고프니까 샌드위치 같은 것을 가져와서 저에게 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친구였어요. 나무에 푸르름이 가득한 여름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죠. 엉엉 울며 일주일 정도 학교를 못 가니 제가 걱정된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밥 한 숟가락 못 들고 앙상하게 마른 저를 보자마자 그 아이는 저를 심장 터질 듯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연아? 1시간 정도 펑펑 울었어요. 사실대로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선호 그 아이는 그때 저에게 저를 지켜주겠다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남자친구가 제 곁을 지켜주었고, 순수했던 저는 몸과 마음을 그 아이에게 모두 줘버렸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요. 1년 정도 교제했을 때 문제가 터진 거였죠. 저희 둘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생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안 하는 게 이상했던 저는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임신은 아니겠지? 약국 앞을 서성이며 저는 고민했어요. 눈치를 챈 여자 약사님이 문을 열고 나와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 필요하니?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생리를 안 해서요. 눈치 빠른 약사님은 저에게 영양제와 함께 임신 테스트기를 검은 봉다리에 넣어두시더라고요. 그걸 들고 후다닥 집에 온 저는 고민 끝에 소변을 누워 테스트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뜬 2줄. 말도 안 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짓말. 아닐 거야. 저는 불안한 마음에 테스트기를 들고 약국에 갔어요. 약사님, 저 이거 임신된 거예요? 테스트기를 본 약사의 흔들리는 동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한테 알리라는 약사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사실대로 말하니 선호는 깜짝 놀랐죠.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군요. 낳을게. 이 아이 낳아야 할 것 같아. 선호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네가 반대해도 나는 낳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다음날 귀신같이 학교에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화가 난 저는 남친을 불러서 너 소문냈냐? 미쳤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나 아니야. 내가 그걸 왜 소문내? 알고 보니 약국에 갔을 때 뒤에 저희 학교 학생이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전부 학교에 소문낸 거였어요. 문과 전교 1등이 이과 전교 1등 애를 가졌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니까 담임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불러서 그게 진짜냐고 묻고 저는 당황해하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6개월 때까지는 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6개월 딱 지나니 티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기고 거짓말 칠 수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엄마 귀에까지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그날 저녁 누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여니까 한 아주머니가 너니?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하는 애가? 고래고래 화를 냅다 내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정말로 드라마처럼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지워라. 너도 공부 좀 하는 애라고 들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여자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아니? 아이 지우고 고등학교 자퇴해. 그리고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 싫어요. 그 순간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팍 밀치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고아년이 내 아들을 홀려내서 인생 망치게 한다고 고래고래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졌고 아주머니는 눈 깜빡 안 하고 김영신 산부인과 사거리에 있는 거 거기 가서 아기 지워라. 기록 안 남게 해달라고 했으니 전교 1등이면 알아듣겠지. 가지고 온 봉투를 턱 내려놓고 저희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아이 지은 후 먹으라고 한약이랑 영양제 등등이 들어있었어요. 이미 6개월째 임신해서 아기를 지울 수도 없었고요. 학교에서 제가 아이 임신한 게 소문나니 선호 그 녀석은 이미 저를 봐도 모른 체하고 무책임하게 저랑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처절하게 저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겨울방학에 아이를 낳았어요. 단체의 도움으로 산부인과를 지원받았고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출산하는 그날 남친 엄마가 제가 입원한 병원에 와서 제 따귀를 때렸어요. 너는 진짜 징하구나. 내가 돈까지 주고 최대한 선 지키면서 말했더니 내가 만만하니? 아이 낳고 또 내 아들한테 어떤 협박하려고? 어? 협박 같은 거 안 하고 돈도 필요 없어요. 저 버린 그놈 저도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얼굴 보기도 싫고요. 그냥 저는 저한테 찾아온 생명을 지킬 뿐이에요. 아주머니는 눈 똑바로 뜨고 말도 잘한다며 징한년이라며 진통으로 끙끙거리는 저한테 와서 끝까지 욕을 퍼부었습니다. 간호사랑 저를 지원해주는 여성단체 분이 오셔서 아줌마를 끌어냈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정말 힘들게 아이 출산을 성공했어요. 눈물이 후두둑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이쁜 이 아이를 지워버렸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죠. 출산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강선호 그놈은 자기에 대한 소문이 무서웠던지 학교에다가 저를 아주 이상한 여자로 소문을 냈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럽고 쫌팽이 같은 놈. 그렇게 사랑하고 내 곁에서 평생 나를 지켜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문과 전교 1등이었던 저는 서연고 입학을 눈에 앞두고 모든 것을 포기했고 시설에 들어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검정고시 공부했고요. 수능도 봤어요. 원했던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서울에 있는 모 여대에 입학했습니다. 교수님들의 배려와 교무처 측의 제안으로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다녔네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결국 학업과 육아는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1년 다니고 자퇴해버렸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학과 수석해서 장학금을 받는 저였는데도 버거웠습니다. 이러다가는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학업은 결국 포기를 하고 한 김밥집에 취업해서 돈 벌며 아가를 키웠어요. 딸내미는 참 효녀였습니다. 엄마 어깨 아플 것 같다며 고사리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주고 애교를 피우는 아이였지요. 엄마가 되어보니 밥 안 먹어도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소리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가난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는 그 상황에서 아이 기죽지 않게 잘 키워내신 게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상황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삶에 치이면서 살아갈 때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유일하게 저의 편을 들어주고 학교에 이상한 저에 대한 소문이 들려도 신경 안 쓰는 아이였거든요. 너 그거 들었어? 선호 걔 의대 갔더라? 재수해서? 어? 아이 아빠는 결국 의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이 때문에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육아에만 올인하고 있는데 그 녀석은 의대까지 들어가고 앞으로의 인생이 찬란하게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친구 앞에서 저는 와르르 울어버렸어요. 나 이제 걔 소식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전해주지 마. 알겠어. 하지만 그 뒤로도 그 친구는 애아빠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야, 선호 걔 엄청 이쁜 여자친구 생겼더라? 부모님이 대학 갔다고 외제차 사줬나봐. 대박이지 않아? 페이스북에 올라온 해외여행 사진 봤어? 대박이더라. 슬슬 애 아빠보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친구가 더 싫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니? 난 궁금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결국 저는 그 친구와도 연락을 끊었어요. 정말로 이제는 제 곁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지고 몸이 한 개뿐인 저는 결국 야금야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가 아팠거든요. 대학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돈 1,000만 원 깨지는 것은 정말로 금방이더라고요. 왼손가락 근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호전이 되어서 지금은 괜찮아졌지만요. 아이가 아파서 매일 밤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던 고목나무 밑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무당 할머니가 기억나더라고요. 제 인생은 평생 물가에서 살 운명이라고요. 어릴 때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기분 나빴는데 커서 돌이켜보니 정말로 저는 눈물 없이 하루를 보낸 적이 손에 꼽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은 그 신당 할머니 말씀처럼 눈물바다에서 살 운명인가 보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흰머리가 희끗하게 나고 있는 중년의 애엄마가 되어버렸고요. 누굴 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딸내미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형편이 안 좋아서 학원을 보내지도 못하는데 알아서 책도 읽고 문제집도 구해서 노력하더니 전교 1등을 3년 내리 했답니다.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당당하게 수석 졸업을 하고 상장을 받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운동회나 학부모 참관회 수업 때 애 아빠 없이 엄마 혼자서 딸내미 응원하고 지켜보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너무나도 잘 커주었으니까요.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커줘서 너무 고맙네. 에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해. 딸은 궁금해했거든요. 난 왜 아빠가 없는지에 대해서요. 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가고 졸업하고 번듯하게 을지로에 있는 회사에 취업까지 한 딸은 자취를 시작했어요. 전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쌓인 빚을 천천히 갚고 있었습니다.
이제 딸내미 취업도 시키고 출가도 시켰으니 마음 놓고 제 인생 챙기며 살고 있던 그때 통장에 믿을 수 없는 액수의 돈이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지점장이라는 사람의 전화가 왔습니다. 신하연 씨 맞으십니까? 통장 입출금 내역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요. 원래는 1,000만 달러 이상이 입금되면 금융당국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확인차 연락을 드리는데 갑자기 큰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어서 혹시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한 통장으로 쓰이나 싶어서 연락을 한 거였대요. 저는 바로 일을 잠깐 다른 분에게 맡기고 은행으로 달려갔지요. 일십, 백천만, 10만, 억? 억소리가 나는 금액이 제 저축 통장에 들어온 겁니다. 저한테 입금된 금액이 맞나요? 돈 들어올 곳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은행원이 발신자 이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표강주였어요. 저에게 그 막대한 돈을 보낸 사람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제 인생에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 낳을 때 제 뺨을 때리던 시어머니였어요. 애아빠의 엄마였던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런 돈을 보낸 거야? 저는 집에 가서 녹아버리기 직전인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어요. 거의 20여 년 전에 적어놓은 전화번호부였죠. 표광주라고 써있는 그녀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음성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한숨을 푹 쉰 저는 얼마 전에 연을 끊은 고등학교 동창 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이다. 다름이 아니라 너 혹시 강선호 번호나 연락 닿을 수 있는 주소 같은 거 아니? 갑자기 전화 와서 그의 번호는 왜 물어? 뜬금없는 연락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알겠다며 그 집안 사람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대길선 병원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여기가 그 강선호 아빠가 운영하는 병원 전화번호야. 여기로 전화해서 사모님 바꿔달라고 해봐.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그 병원에 전화를 하니 안내데스크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표강주 사모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여자 이름을 언급하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유선상으로는 알려줄 수 없으니 직접 와서 문의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택시 타고 그 병원으로 갔어요. 데스크 직원들은 제가 병원장 사모님을 찾으니 수근수근 대다가 원장님을 부르더라고요. 원장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본 원장은 원장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깊은 한숨을 푹 내신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선호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 네? 애아빠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리고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의 출처는 어떻게 된 거고 왜 그 돈을 나에게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병원 문을 일찍 닫은 후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삐까번쩍한 삼성동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 100평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웅장한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아버님의 작은 서재에서 편지 몇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선호가 쓴 유서야. 그 안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애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자퇴를 한 그 이후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모양이더라고요. 원래는 그 사람 저를 엄청 사랑했대요.
제 아이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대대로 의사인 아버지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저를 버리고 공부와 가족을 택한 거였답니다. 다행히 재수를 해서 의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 의사는 자기의 꿈이 아니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하다가 8년 만에 의대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답니다. 그 후로도 악몽을 엄청 많이 꿨대요. 아이와 사랑하는 여자를 버렸다는 죄책감, 부모님의 꼭두각시로 살아와서 단 한순간도 나의 인생을 산 적이 없는 것 같은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이 심했다고 한 겁니다. 저는 아버님에게 전 몰랐어요. 그 사람 의대 들어가고 잘 사는 줄만 알았어요. 아이 낳고 제 인생은 사라지고 애엄마로서만 존재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을 줄이야. 그 사람이 쓴 유서에는 본인이 10년 조금 넘게 의사 일하면서 번 돈을 전부 저에게 넘겨주고 싶다며 글을 써놨나 봐요. 그동안 저에게 틈틈이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미 지인들 사이에서 잠적한 상태라서 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유서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저와 제 딸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쓴 건지 유서의 종이에는 눈물 흔적이 가득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저산소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아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유서를 읽고 충격받은 어머님도 바로 아들 말대로 저를 수소문해서 돈을 보내고 따라가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다행히 둘 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한테 말했습니다. 저 이 돈 지금 못 받습니다. 이렇게 큰 돈 덥석 받으면 괜히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 문제 생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들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저 돈 없어도 자존심이랑 양심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시 제가 고스란히 어머님 통장에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이랑 어머님 깨어나면 연락 주세요. 겉으로는 강한 척, 의연한 척 말을 했지만 저는 집에 와서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원망했던 그이가 알고 보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통쾌한 게 아니라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애 아빠니까 마음속으로 온전히 미워하지만은 않았나 봐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은 울면서 저에게 제발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만나봤자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아이는 이미 훌쩍 커버린 상태고 저도 젊음, 청춘 다 바치면서 생명 지켜냈는걸요. 냉소적인 저였습니다. 그런데 괜히 제가 어머님을 안 만나주면 어머님께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실까봐 급 걱정이 되더라고요. 광화문 사거리 한 카페에서 만난 어머님과 저.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 많은 곳에서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엉엉 우는 어머님은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우리 아들을 지킨다고 행동한 것들이 아들을 죽이는 행동이었어. 하연아, 정말로 미안하다. 네가 아이 낳을 때 내가 모질게 굴었던 것, 그저 돈으로만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 엄마로서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동들이 지금 사무치게 후회가 된다.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한숨을 푹 쉰 저는 모르겠어요. 저랑 아이는 이미 잘 살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요. 사실 어떤 사과를 받아도 출산날 어머님한테 들은 고함과 뺨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알겠다며, 그래도 만나줘서 고맙다며 자리를 떴고요. 얼마 뒤 갑자기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알고 보니 병원을 퇴원한 그 사람이 수소문해서 제 딸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서요. 그리고는 저에게도 연락을 한 거였어요. 저는 화가 났지요. 어떻게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야? 고등학생일 때도 당신 하나 살겠다면서 나랑 내 딸 버리고 전교생 애들한테 소문내더니 지금 이제 와서 당신이 죽을 만큼 우울증에 힘드니까 당신 편하자고 일방적으로 나랑 내 딸한테 사과를 해? 사과하면 다야? 울분이 터지더군요. 그때 딸이 갑자기 엄마, 일단 만나보자. 난 아빠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그렇게 저랑 남편, 그리고 딸, 셋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키 크고 날씬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딸이 그러더군요. 아저씨, 아니, 아빠는 나 말고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해야 해. 나 정말 엄마 사랑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컸거든. 그 뒤에는 엄마가 흘린 눈물이 참 많았을 거야. 나 아빠 미워하지 않아. 대신 아빠가 엄마한테 준 상처는 평생 짊고 가야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딸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숙하구나 하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동안은 부모님 눈치 보느라 나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죽음 끝까지 가보니 더 이상 무서운 게 없다면서요. 남은 인생은 정말로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눈물로 용서를 비는데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사람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왜 이제 찾아왔어? 나 사실 당신 밉기도 했지만 여전히 너무 사랑했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빠의 자리, 당신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더라. 나 외로웠어. 그날 저희는 20여 년 전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정말 미안해. 나 다시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두렵다고 도망치지도 않을 거고 부모님 뒤에 숨어서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내 첫사랑은 너더라. 그리고 끝사랑도 너야. 너 외에는 다른 여자 생각도 안 나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 저를 심장 터지듯이 안아주는데 바보처럼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사르르 사라지고 공허한 마음이 다시 꽉 차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소녀라고 하잖아요. 저도 딸 혼자서 키우느라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어리고 여린 아이였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받은 것 같아서 너무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하고 어릴 때 못다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더 이상 저의 존재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없으시고요. 제 딸은 누구보다 저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네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재회했고 그 후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퍼졌던 저에 대한 악성 소문들을 2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정정해 주었어요. 사실 그 소문들 내가 낸 거야.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나쁜 여자로 만든 거야.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 하연이한테 욕한 애들은 사과해 주길 바랄게. 그렇게 저는 그날 10명이 넘는 동창들에게서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받게 되었고 마음의 응어리를 훌훌 털게 되었습니다. 아이 낳고 거의 처음으로 입맛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강 뷰가 차르르 펼쳐지는 멋진 아파트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한강을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거의 30여 년 전 제가 살던 동네 고목나무 아래에 신당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 너는 강 옆에서 살 팔자야. 그러니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렴. 그 말에 그때는 그렇게 싫었거든요. 평생 눈물만 흘리며 살라는 팔자인 줄 알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시간이 흘러 이렇게 이 사람을 다시 만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을 보니까 그때 그 신당 할머니가 나에게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강에서 살 팔자인가 보다. 강에서 살되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지 뭐. 그 후로 저는 웃음을 되찾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 몸도 건강해지고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신뢰를 주었고 저희 부부는 중년의 나이에 소년소녀처럼 열렬하게 사랑하면서 남은 삶을 지내고 있답니다. 끝이 안 보이던 불행도 꿋꿋하게 살아내니 안개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거쳤네요. 죽지 않고 살아온 저에게 오늘은 박수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고통이고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하루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우중충한데 모두들 기운 내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